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장 든든한 파트너 나이투자 이진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윤성입니다. 다행히 시장이 좀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2,550선 부근에서는 좀 반등을 주고 또 어제 만기일이었는데 만기일 이후에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이 지금 1조 이상의 매수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 현물 시장에 좀 적극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시장이 좀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등 대비 사실 환율의 낙폭 그다지 크지 않고 제한적이었는데 그래도 좀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씩 하락폭을 키우면서 1,280원 초반대로 조금은 내려오고 있는데요. 다만 전체적인 흐름 보면 환율이 좀처럼 좀 잡히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한숨을 돌리지만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기 쉽지 않은 환율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자 오늘 긴급 진단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긴급 진단 특집으로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와 함께 답을 함께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무님. 예. 업무 중이신데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지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1,290원도 장중에 돌파가 되니까 또 언론들마다 또 1,300원 시대 오나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전무님 모신 오늘이 또 약간 이렇게 단기 변곡 조짐은 좀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중장기적 시각까지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서 네. 전무님 인사이트가 필요한데요. 최근 환율 동향이나 우리 또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 그리고 환율이 미칠 영향까지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그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이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이렇게 강세로 갔지만 그거보다도 오히려 그 원화의 그 약세죠.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 원화의 약세가 더욱 가파르게 이렇게 진행되는데 큰 우려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는 그런 면모도 보였어요. 특히나 유로 달러와 그다음에 엔화도 이렇게 어느 정도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뭐 스위스 크로네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위스 프랑까지도 조금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달러 인덱스는 오르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의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이가 된 거잖아요. 이 시작된 건데 이런 것들이 한국으로 전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이게 수입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나 이런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특히나 7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빅스텝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린다고 한 마당에서 우리나라 여러 이제 그 한미 간 금리가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느냐. 특히나 더 나아가서 역전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우려도 또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달러 강세 브레이크가 좀처럼 걸리질 않고 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오르는 것 대비 달러 원 환율의 가파른 속도가 조금 더 이제 신경이 쓰인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렇게 달러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가 더 크게 촉발되는 이제 배경을 좀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촉발된 계기는 미국이 금리 상승은 예정이 돼 있었고 이제 4월 초에 긴축을 하겠다고 진정한 긴축이죠. QT라고도 얘기하지만 하겠다고 이제 발란시를 본격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니까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 6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달러 원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상승하긴 했지만 특히나 4월 들어서 긴축의 발표가 있은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배경 정도 이유를 갖다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으로는 이 미국의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게 현실화됨으로써 이제 달러 자산의 투자 매력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해외에서 이런 달러의 해외에서도 달러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원화 대비해서 달러가 매력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외 선물안이라고 하죠. 이제 역외 선물 NDF 시장에서 이제 매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까운 나라면서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이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저희 그 경제 관계에 있는 중국의
테일 리스크가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도 중국과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약간은 동조화가 이루어지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갖다가 제가 그래프로 오늘 각각 네. 가지고 나왔는데 이 세 가지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의 상황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말씀드린 미 금리 상승에 따라서 금리는 상승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본과 자산의 어떤 투자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달러 금리가 올라갔으니 달러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스왑 포인트라고 하죠. 스왑 포인트는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달러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되면은 달러를 맡기고 원화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가격이 같은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그러면 누구는 더 이자를 받아야 되고 누구는 더 줘야 됩니다. 그때 맡겨놓고 페이해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돈을 갖다가 말하는 게 그 스왑 포인트인데요. 이게 올해 한 3월 달에는 1년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떨어졌죠.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이. 빨간색. 그런데 지금 네. 보시면은 제가 노란 화살표를 보여드렸듯이 지금 1.34%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달러 채권에 투자를 하면 달러 오른 금리를 이제 받지만 거기에 더해서 저것을 가상금리 같이 더 받는단 말이에요. 환전을 했을 때, 해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투자 유인이 더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상승, 나중에 가서 이제 금리 역전의 진정한 효과와 영향은 뭐냐 하면 기준금리 상승은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장 금리가 바뀌면 자본과 자산의 흐름에 영향이 온다는 겁니다. 그 예. 변화는 뭐냐? 투자 패턴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투자 패턴이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달러 채권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고 하면은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달러의 강한 수요에 의해서 환율의 급작스러운 변동이 오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고착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저희가 아마 대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근데 저기 전문에 사실 시장에 실제 리얼머니가 움직여서 뭐 환율이 이렇게 변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배경이지만 또 이 환투기 세력들이 또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 매수 쪽이다 해서 많이들 또 움직일 텐데요. 맞습니다. 전문님 보시기에 지금 이 투기적인 움직임은 평상시 대비 어떻게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개별 그 투자 주체, 거래 주체들의 의도를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네. 보시면 하나의 그 그래프, 그 세 가지 그래프 중에 두 번째 제가 그래프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역에 선물한 네네. NDF입니다. NDF, 그죠? 예, 역에 선물한 그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노랗게 표시된 것이 저희 장 마감 후에 이제 마지막 이제 뉴욕 종가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도 이렇게 원화 하락에 베팅하는 이런 저 노란색은 우리 서울 외환시장 장 끝나고 네, 맞습니다. 뉴욕 동안에 맞습니다. 네네. 오늘 아침에도 저 보시면은 뉴욕의 마지막 장이 역에 선물한 장이 서울의 보통 한 네. 시장의 시작 가격이 됩니다. 네. 그래서 91원이죠. 네. 그렇게까지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저께는 80원대에 마감이 됐는데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은 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내려와 있는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뉴욕에서 NDF 시장에서 91원에 매수했던 선수들 지금 현물 우리 83원대까지 내려왔으면 저 친구들 뭐 별 수 없이 또 손절했겠네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통화가 좀 특이해서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해외에서 결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가서 은행에 가서 원화를 들고 가서 교환해 달라, 환전해 달라고 하면은 못 해준다고 네.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효과를 낳냐면 그 비거주자 외국인들이죠. 네. 비거주자와 우리나라 외국한 은행이 NDF 거래를 하게 되면 그죠? 네. 거래를 하고 예.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외국한 은행이
이제 해외 외국인이 샀어요. 네. NDF 시장에서 예. 우리나라 외국한 은행한테 사면 이걸 갖다 커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지션을 가지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이걸 매수하는 살 수밖에 없으니까. 예, 커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또 이제 그 달러 강세의 원인이 또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지금 더욱 이렇게 상승세가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증폭되는 상황. 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준의 이제 긴축 방향이나 이 부분을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결국 어제 상원에서 그 파월 의장 임명되면서 이제 임시자 뗐습니다. 네. 떼자마자 말이 확 바뀌어요. 자기가 연착륙을 갖다가 개런티 못 하겠답니다. 보장 못 하겠답니다. 벌써 이렇게 말이 바뀌는데 지금 이게 어쨌거나 2022년 들어서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들을 갖다 출렁거리게 만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연준이 이제 돌아섰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예, 전문인 보시기에 벌써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이쯤 되면은 연준이 살살 할 거다. 벌써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는데 이번 연준의 이 통화정책 방향 선회 요거는 어떻게 전문님은 예상하시는지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조금 시장에 기대에 못 미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네. 특히나 일시적이라는 그 표현을 좀 너무 오래 갖고 갔다 이런 그 시장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 지금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이제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는 필연인 것 같습니다. 좋아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회수해야 되고 금리가 올라가기 네. 때문에 두 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좀 강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너무 곡소리 나게끔 너무 긴축을 심하게 빨아들이면은 돈을 그러면은 너무 시장이 침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기가 너무 추락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마 조율이 가을을 넘어서 7월까지는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리고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긴축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네, 양측 긴축. 3개월 네. 동안에 긴축을 한 다음에 아마 한 단계 쉬어서 볼 겁니다, 연준이. 그런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면서 긴축으로 인해서 너무나 경제에 타격이 급작스럽게 오면 아마 금리 인상의 속도나 긴축의 속도를 이렇게 줄인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 경우에 금리 인상과 긴축 속도를 줄이게 되면 또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좀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용인이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시간은 항상 경제의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움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는 그런 성격은 있고요. 그리고 채권이 8월 달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면 가시화되면은 채권 투자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그 안정화될 것 같기는 한데요. 하나의 변수는 또 금리 인상을 조금 이제 그 자제할 것 같은 그런 그 연준의 그런 상황이 이제 비춰진다고 하면 네. 금리 인상을 조금 덜 할 거다. 예. 왜냐하면 너무 경제가 힘들어질 것 같으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또 채권 시장에는 영향이 오게 됩니다. 그럼 또 채권 가격들이 좀 움직이게 돼서 그때 또 다시 한번 그 시장에 임팩트가 오긴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천천히 시장과 이렇게 협의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과 긴축의 속도를 해 나간다면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 채권이나 증권, 주식 시장 모두 어느 정도는 약간의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훼손을 용인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물가가 잡혀야 되는 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미국 4월 CPI 발표 이후에 사실 굉장히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 정말 정점을 찍고 이제 좀 주춤해지느냐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에 다시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또 높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을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섣부르다라고 보세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네, 지금 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그 진행은 됐지만 작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번 물가 상승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큰 물가 상승률이 거의 파고와 같이 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 약 한 25%에서 30% 정도 미국에서 이렇게 물가가 오른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 말까지 한 그 정도가 더 오른다는 보고서가 이렇게 많이 나와들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 말부터는 어느 정도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피크로 가고 있지만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속도는 그보다 늦을 겁니다. 예. 진원지보다는 늦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수입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미국보다 약간 늦춰서 이제부터 조금 더 상승률이 지속되지 않을까,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전무님, 이제 26일이면 하는 금통위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번 달 금통위에서는 또 이제 금리 올릴 수 있는가, 이제 올리는가 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금통위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 이제 6월 달에 가서 미국은 50bp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이면 이번에 결국 이번 금통위에서도 우리 금리 올려야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 뭐 자의반 타의반이긴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미국이 예상대로 맞죠? 이게 모든 사람이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예상대로 빅스텝 이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여러 경제 상황이나 금융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은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빅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과 소통하면서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향후에 미국의 빅스텝이 꾸준히 일어나게 되면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50 베이시스 포인트, 0.5% 포인트씩 두 번씩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예상처럼 올리게 되면 이제 한국의 장기 채권 금리는 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이제 벌어지는 소위 말하는 스티프닝이라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자산 자본 시장에도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용 프리미엄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제 기업들도 이제 돈을 빌릴 때 이제는 신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돈을 빌릴 때는 이제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신용의 비용이 만만해지지 않다. 이제 신용 프리미엄이 굉장히 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무님, 뭐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모처럼 이렇게 한 반등 참 뭐 코스피 한 40포인트 이상 그리고 코스닥 2% 이상 오르니까 지금 이제 뭐 반등 나오면 다 하는 얘기가 이제 바닥 봤니? 아니면 이거 결국 그냥 기술적 반등이고 베어마켓 랠리니 늘 이제 이 논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전무님 느낌이 어떠신가 해가지고. 네, 지금 앞으로도 금리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 상승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축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낙관적으로 하반기에는 반등하겠다. 사실은 어떤 장에서도 너무 비관도 낙관도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투자자의 네네. 자세는 아니라고 네. 봅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들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관적인 그다음에 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섣불리 이런 상황에서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연준이 긴축 계획을 실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아직 실행 안 했죠. 저희 예. 생각에는 5월 달에 5월 FOMC를 하면서 바로 실행을 할 줄 알았는데 실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히려 더 연준이 지금 계속 비둘기 아니야?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낳기도 했었어요. 바로 해야 되는 거죠. 하겠다 그러면 그죠? 네. 근데 다음 달부터 한다 그러니까 그럼 오해를 낳기도 했지만 이제는 진짜 할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을 갖다가 유동성을 푸는 것보다 유동성을 줄이는데 줄여서 나오는 그러한 효과는 더 빨리 나오는 게 통상적으로 금융시장의 이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서둘러서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달러 강세는 무엇이 트리거가 돼야 잡힐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 브레이크가 없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요소는 있습니다. 지금 그 달러는 미국 연준 중앙은행이 통화 정상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타 국가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밴드를 갖다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단계거든요. 라가르드 총재의 연설문만 봐도 그걸 갖다가 정말 구구절절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너무 많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다원화돼 있기 때문에 부채 수준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각각 다 다르고 경제의 체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영원히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언제 그것이 발표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유럽의 물가 상승률도 지금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죠. 예. 시작해야 될 겁니다. 예.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자체적인 문제입니다. 예전에 보시면은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던 때가 버냉키 의장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긴축이 이루어졌을 때 미국의 달러가 강해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미국의 재정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부채 수준이 많아졌다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은 미국의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재정은 국채를 통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언론에서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9조 달러에 달하는 대차 대조표만 부각을 시켰지 연준의 부채 수준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연준 미국 재무부의 부채 수준은 말하지 않죠. 예.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고요. 그걸 사준 게 연준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냐 하면은 부채는 미국 재무부에 잡혔고요. 자산은 연준에 잡힌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줄여 나가는 과정에서 이자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 막대한 이자를 어차피 미국 전체로 보면은 이포켓이나 이포켓, 이주머니긴 하지만 어차피 지출은 하게 될 겁니다. 모든 이자가 전부 다 연준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증가한 부채 수준이 하반기에는 다시 또 도마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도마에 오르기 시작하면은 지금 사실 아까 그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느 정도의 통화의 가치 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달러가 강해지는 거는 투자자들이 그죠? 딜러들이 달러도 통화인 동시에 투자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죠? 예. 저희가 사용하는 화폐인 동시에 투자 대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 대상으로서 만약에 자기가 이것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순식간에 바뀐다고 생각하면 포캐스트가 전망이 그러면 아마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런 달러 강세가 제어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반기에 그 달러 강세가 정말 주춤해질지에 대한 그 방향성은 좀 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시장에 또 투심과 외국 내 수급도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 오늘 또 환율에 대한 답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앞으로의 좀 주요 포인트를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긴급진단 오늘 환율에 대한 방향성 미주은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 또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